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민우와 수진 부부는 결혼 1년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7층 높이의 건물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이곳에서 두 사람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31살의 민우는 대기업 전략기획팀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죠.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출근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모범적인 직장인의 전형이었습니다. 꼼꼼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 덕분에 상사들로부터도 신뢰를 받고 있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어요. 수지는 30살로 1살 어린 아내였는데 스타트업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활발하고 밝은 성격의 수지는 민우와는 정반대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우가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라면 수지는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면이 강했죠. 이런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오히려 더욱 잘 맞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민우는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꾸준히 주식과 펀드에 투자해왔어요. 월급의 30%는 반드시 투자에 돌리는 철칙을 지켜왔고, 그 덕분에 결혼 1년 만에 상당한 자산을 모을 수 있었죠. 송파구 아파트도 민우의 재테크 실력 덕분에 마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수지는 항상 민우의 이런 면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우리 남편은 정말 똑똑하다며 자랑하곤 했어요. 주말이면 두 사람은 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기도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죠. 양평이나 가평 같은 곳으로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어요. 민우는 운전을 좋아했고 수지는 조수석에 앉아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며 함께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특히 수진이 좋아하는 팝송이 나오면 민우도 어색하게나마 따라 부르려 노력했어요. 음치였던 민우지만 수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민우의 모습을 보며 수지는 행복해했죠. 정말 다정한 부부였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함께 요리를 하는 것도 둘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민우는 요리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수진을 도우며 설거지나 재료 손질 같은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수진의 파스타 요리 실력은 정말 훌륭했는데 민우는 늘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부부가 함께 만든 저녁 식사를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몇 명 정도 가질지, 어떤 교육을 시킬지, 더 큰 집으로 이사는 언제쯤 갈지 같은 현실적인 계획들을 함께 세워나갔어요. 민우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특히 수진이 아이 이름을 미리 지어보자며 웃으면서 말할 때면 민우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이면 준우, 딸이면 은서가 어떠냐며 진지하게 고민하는 수진의 모습을 보면서 빨리 아이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죠. 그런 수진을 바라보는 민우의 눈빛에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해 보이던 신혼의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평온한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의 조짐들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직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곧 이 행복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결혼 1년 2달이 지난 어느 저녁 수진이 평소와는 다른 제안을 해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수지는 민우가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고 싶어 하면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죠. 화면에는 지역 독서 모임 카페 글이 떠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모여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라고 했어요. 수지는 요즘 일만 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활동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이런 모임에 참여해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수진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책도 읽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좋겠다며 흔쾌히 허락했죠. 사실 민우도 수진이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다른 취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독서 모임이라니 정말 건전하고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민우의 긍정적인 반응에 기뻐하며 다음 주 목요일부터 참여하겠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책은 베스트셀러 소설이라고 하면서 이미 주문해 두었다고 했죠. 민우는 수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결혼 후 조금 무기력해 보이던 수진이 활력을 되찾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어요. 첫 번째 독서 모임이 있던 날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나갔습니다. 가벼운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나서는 모습을 보며 민우는 독서 모임인데 꽤 정성스럽게 준비하는구나 싶었어요. 수지는 아마 10시쯤 들어올 것 같다며 저녁은 먹고 가겠다고 했죠. 그런데 수진이 집에 돌아온 시간은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생각보다 늦었지만 민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처음 참여하는 모임이니까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진도 즐거웠다며 다음 주에도 참여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모임을 다녀올수록 수진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집안일에 예전만큼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빨래를 개지 않고 그냥 쌓아둔다거나 설거지를 미뤄두는 일이 많아졌죠. 민우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침에 먹던 그릇이 그대로 싱크대에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도 예전만큼 친밀하지 않았어요. 민우가 다가가려고 하면 수지는 피곤하다며 피하거나 미안하다며 다음에 하자고 말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한 주에 한 번 정도밖에 친밀한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민우는 혹시 수진이 어디 아픈 곳이 있나 싶어서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독서 모임에서 돌아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난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모임 후에 간단히 차라도 마시는 모임인가 보다 싶었는데 갈 때마다 술 냄새가 나니까 좀 이상했죠. 독서 모임인데 왜 늘 술을 마시고 오는지 민우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민우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물어봤는데 수진의 대답이 좀 애매했어요. 줄거리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재미있었다는 말만 반복했죠. 혹시 토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봐도 그냥 사람들이 각자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했습니다. 민우는 점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직접적으로 의심한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수진을 믿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설마 독서 모임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수진이 요즘 부쩍 스마트폰을 자주 들여다보고 문자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화면을 가리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게 조금 신경 쓰였어요. 독서 모임에 참여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수진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민우와 함께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거의 보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끊임없이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이 올 때마다 수지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확인할 때는 항상 화면을 민우가 보지 못하도록 각도를 조절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져가는 일이 많아졌죠. 예전에는 그런 적이 전혀 없었는데 말입니다. 민우가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을 때도 수지는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가끔 무슨 재미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면 그냥 인스타그램 보고 있다거나 뉴스 보고 있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슬쩍 화면을 보려고 하면 수지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뒤집거나 다른 앱으로 화면을 바꿔버렸어요. 더욱 이상한 것은 수진이 자신의 일정을 숨기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뭐 했는지, 내일 뭐 할 건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에는 민우가 물어봐야만 대답하고, 그마저도 간단하게만 말했어요. 독서 모임 외에도 친구들과 만난다거나, 회사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는 말이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디서 만나는지는 말하지 않았죠. 민우는 점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독서 모임이라는 건전한 취미 활동을 하는 건 좋지만 왜 늘 술에 취해서 돌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인데 술을 마실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것도 거의 매번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니까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은 수진이 독서 모임에서 돌아와서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민우가 깨워서 침실로 가자고 했는데 수지는 몹시 취해서 비틀거리며 걸었죠. 이 정도면 술을 꽤 많이 마신 것 같았는데 독서 모임에서 이렇게까지 마실 일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우는 회사에서도 점점 집중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전략기획팀 업무는 항상 정확성과 집중력을 요구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서 실수를 하는 일이 늘어났죠. 회의 시간에도 상사가 하는 말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민우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평소에 꼼꼼하고 실수 없는 일 처리로 유명했던 민우가 요즘 들어보고서에 오타가 있다거나 일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다들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민우는 집안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하면서 민우는 계속 생각했어요. 수진이 정말 단순히 독서 모임만 참여하는 게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진을 의심하는 자신이 못된 남편 같아서 자책하기도 했죠.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아내를 벌써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수진이 샤워를 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수진의 스마트폰에서 계속 진동이 울렸어요. 민우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너무 자주 울려서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화면을 봤습니다. 메시지 미리 보기에는 보낸 사람 이름이 성호라고 되어 있었는데 민우는 수진의 지인 중에 성호라는 사람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메시지 내용은 일부만 보였는데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 또 보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 성호라는 사람이 독서 모임 사람인가 싶었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죠. 수진이 샤워에서 나오기 전에 민우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수진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어요.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민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확실한 사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마음 한편으로는 수진이 정말 단순히 독서 모임만 참여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너무 많은 의혹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사무소를 검색해 봤어요. 서울에만 수십 개의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후기가 좋고 신뢰할 만해 보이는 곳을 골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탐정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는데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본 듯한 차분하고 전문적인 느낌이었어요. 탐정과의 첫 만남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탐정은 김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수많은 불륜 조사 사건을 담당해봤다며 민우를 안심시켰죠. 기본 조사 비용과 추가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민우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수진의 기본 정보와 독서 모임 참여 요일 시간 등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수진의 사진과 차량 번호, 직장 주소 등을 요구했죠. 민우는 가슴이 아팠지만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김 실장은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동선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어요.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민우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과 대화할 때도 어색했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수진이 눈치챌까봐 걱정도 되었죠.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목요일마다 독서 모임에 나가며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김 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죠. 민우는 회사에서 조퇴를 내고 김 실장과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김 실장은 두꺼운 봉투 하나를 민우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정말 죄송하지만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라고 했을 때 민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수진이 한 남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 입고 간 옷 그대로였고 시간도 독서 모임이 있다던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같은 남성과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세 번째 사진은 카페에서 둘이 다정하게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네 번째 사진이었어요. 민우가 수진에게 사준 차량 안에서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민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사준 차 안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실장은 조사 보고서도 함께 건네주었어요. 상대 남성은 박성호라는 사람으로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나이는 32살이고 미혼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둘의 만남은 이미 2달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독서 모임이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었던 거죠. 민우는 사진들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결혼한 지 겨우 1년 남짓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의심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게 더욱 괴로웠습니다. 김 실장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물어봤지만 민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대답했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고 이미 확실한 증거들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김 실장은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면 이런 증거들이 매우 유용할 거라고 조언했죠. 그날 밤 민우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 술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마셔가면서 지난 1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가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죠. 배신감과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온 민우는 현관문을 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에는 수진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민우에게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죠. 수진은 민우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자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탐정이 건네준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을 드나들고 있다니 정말 악몽 같았어요. 그날 밤 민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민우는 계속 뒤척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죠. 일단 수진과 대화를 해봐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뭔가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2달 동안이나 거짓말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사실을 털어놓을 가능성은 희박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와 똑같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더 이상 이런 거짓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수진과 박성호 모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민우는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 봤어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법무법인을 찾아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사무실은 강남의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고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어요. 상담을 담당한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험을 쌓았다고 소개했어요. 민우는 탐정이 준 사진들과 보고서를 모두 보여주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죠. 변호사는 증거가 매우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모텔 출입 사진과 차량 내에서의 친밀한 모습, 그리고 탐정의 상세한 조사 보고서까지 있으니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에서 매우 유리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특히 결혼 1년 남짓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불륜이 입증되었으니 민우가 거의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했죠. 민우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 소송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호에게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변호사는 그것도 가능하다며 상간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송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죠.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온 민우는 마음이 한결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괴로워할 필요 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였어요.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 비용을 계산해 보니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이제 곧 수진과 마지막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되고 복잡한 마음이었죠.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분명히 수진은 처음에는 발뺌을 하거나 변명을 하려고 할 텐데 그때 어떻게 대응할지도 생각해봤어요. 퇴근길에 민우는 동네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집에서 수진과 대화하기 전에 용기를 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술을 마시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기로 마음먹었죠. 이미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으니 차갑고 냉정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집 근처 공원에서 소주를 마시며 민우는 결혼 1년간의 추억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무의미해졌어요. 수진의 배신 때문에 그 모든 추억들이 가짜가 되어버렸거든요. 민우는 차갑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민우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수진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민우에게는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민우를 보며 밝게 인사했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저녁은 뭐 먹고 싶어 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있었죠.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탐정이 준 사진들과 조사 보고서가 들어있는 그 봉투였어요. 수진아 잠깐 이리 와봐.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 민우를 쳐다보더니 앞치마를 벗고 소파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보는 수진의 표정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함이 느껴졌죠. 민우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자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자신이 박성호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진들이 계속 놓이면서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우는 조사 보고서도 함께 건네주면서 차갑게 말했죠. 박성호와 언제부터 만났는지. 독서 모임은 또 뭔지 다 나와 있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수진은 사진들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다시는 절대로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면서 민우의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달 동안이나 계속 속였잖아. 독서 모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민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더 이상 내가 내 옆에 설 자격 없다고 생각해. 이혼하자. 민우의 선언에 수지는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죠.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수지는 민우의 다리를 붙잡으면서 매달렸지만 민우는 냉정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도 상담했고 이혼 소송 준비도 끝났어. 박성호한테도 상간소송 걸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소용없는 말 하지 마. 수지는 계속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민우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민우는 수진을 뿌리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차키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어디 가는 거야 하고 묻는 수진에게 민우는 너희 부모님한테 가서 이 일을 알려드릴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며 제발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족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어차피 다 알게 될 일이니까 미리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죠. 수진의 친정은 같은 송파구 내에 있었습니다. 차로 15분 정도 거리였어요. 민우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가슴이 무겁기는 했지만 이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민우를 사위로 예뻐해 주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했지만 사실을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민우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민우는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거실에 앉아서 민우는 탐정조사 자료들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민우의 말에 장모님은 그럴 리 없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명백한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할 말을 잃으셨죠.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사진들을 들여다보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많이 무거웠어요. 민우야,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장인어른도 이 상황에서는 민우 편을 들어주셨죠. 장모님은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우가 처갓집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은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계속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민우는 더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접수했고 상간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고 통보했죠. 수지는 그제서야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파급 효과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민우는 박성호의 직장에 익명으로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들 회사 직원 중에 박성호라는 사람이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며 증거자료도 있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회사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민우가 탐정조사 자료 일부를 팩스로 보내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박성호가 다니는 회사는 보수적인 대기업이었어요. 직원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곳이었죠. 특히 불륜 같은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면 승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박성호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박성호는 상사에게 불려가서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며 당분간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사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경고를 들었죠. 박성호는 변명을 해보려 했지만 이미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진이 다니던 스타트업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우는 수진의 직장에도 같은 방식으로 제보했습니다. 작은 회사라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더욱 빨랐죠. 특히 스타트업은 회사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데 직원의 불륜 스캔들이 알려지면 투자자들이나 고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회사 대표는 수진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회사 규모가 작아서 이런 일이 알려지면 타격이 클 것 같다며 돌려서 퇴사를 종용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상 계속 다니기 어렵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수지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참혹한 것은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이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누군가가 탐정조사 사진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던 거죠.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댓글들도 대부분 비난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수진의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때 축의금도 내고 신혼 축하도 해줬던 친구들이 이런 일이 알려지자 거리감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결혼한 친구들은 수진을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죠. 남편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절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박성호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어요. 회사 동료들은 물론이고 대학 동창들까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대학 동창 단체 채팅방에 이 사실을 퍼뜨린 거였죠.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박성호는 모임에도 나가기 어려워졌어요. 특히 기혼자 친구들로부터는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경제적 타격도 컸어요. 수지는 직장을 잃었고 박성호는 승진에서 밀려나면서 보너스도 삭감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죠. 특히 수진이 다니던 스타트업 업계는 좁아서 이런 소문이 한 번 나면 다른 회사 취업도 어려워질 수 있었어요. 수지는 집에서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직장도 잃고 친구들도 잃고 남편도 잃게 된 상황에서 절망감에 빠졌어요. 부모님께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박성호에게 연락해봐도 박성호 역시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서 수진을 도와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성호와 수진의 관계도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위로하고 의지했지만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는 수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고, 수진은 박성호가 먼저 유혹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두 사람도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배신한 수진과 박성호가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며 속이 시원한 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배신감과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민우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예상한 대로 모든 절차는 민우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고, 수진 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은 비교적 빨리 진행되었죠. 수진의 변호사도 유리한 협상 조건을 제시하며 합의를 권했지만 민우는 끝까지 정식 재판을 고집했습니다. 마침내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판사는 수진의 일방적인 불륜 행위를 인정하며 민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민우가 80%를 가져가게 되었고, 수진으로부터 위자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박성호에게 제기한 상간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상당한 액수를 받게 된 거예요. 판결문을 받아든 민우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히 승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다 나은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배신당한 기억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고, 1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씁쓸했죠. 하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판결 후에도 몇 번 연락을 시도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하거나 용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죠. 하지만 민우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수진과는 어떤 관계도 유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 짐을 빼는 날 민우는 일부러 집을 비웠습니다. 퇴근해서 돌아오니 수진의 흔적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옷장에 있던 옷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거실에 놓여있던 소소한 장식품들까지 모든 것이 없어져 있었죠. 집이 텅 비어 보였지만 오히려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우는 혼자 남은 송파구 아파트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할 때도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오히려 결혼 전에 자유로운 생활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민우의 업무 집중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소송 기간 중에는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업무에 완전히 몰입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다시 전략기획팀의 핵심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상사들도 민우의 변화를 눈치채고 더욱 중요한 업무들을 맡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예전처럼 혼자만의 취미 생활을 즐겼어요. 경기도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혼자서 가는 거였죠. 처음에는 조금 쓸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가고 싶은 곳에 가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좋았어요. 재테크에도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받은 위자료와 손해배상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목돈이 생겼거든요. 이 돈을 잘 투자해서 더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주식과 펀드 투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투자도 고려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송파구 아파트 27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밤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한강도 저 멀리 보였죠. 예전에는 수진과 함께 이 풍경을 봤었는데 이제는 혼자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말이에요. 물론 당분간은 연애나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였지만 언젠가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민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배신은 끝났지만 내 인생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31살의 나이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더욱 성숙해졌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